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종교를 처음 만들 때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 목적이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취향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분모입니다. 저는 패트입니다. 저는 매트입니다. 오늘은 좀 다큐멘터리 그리고 논픽션 책 이렇게 가져와서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를 하는 어떤 한 남자가 등장을 나타납니다. 하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포교를 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던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또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설파하기 시작하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의 설교가 계속 시작되면서 이 대학가를 일대로 정말 말 그대로 이 남자의 정신세계가 구심점을 이루는 하나의 종교세계관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어떤 학교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학번 80년대 학번의 대학생들은 서로 되게 끈끈하게 뭉쳐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군사정권이라는 적이 있었고 네.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목숨까지 내놓고 자살하고 뭐 분신하고 네. 뭐 싸우다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 한 명을 포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꽉꽉 들어차 있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네. 서로 연결망이 두텁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겠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명석입니다. 네, JMS 라고 알려져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정명석이라는 남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만 명에 달하는 신도수를 확보한 신흥 종교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초기에 JMS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흥회? 행사? 맞습니다. 라는 걸 하는 자료 영상을 보면요. 네. 전국에서 네로라는 치어리더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체육관을 몰아놓고 네. 다 같이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보면은 그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대중문화에서도 노출을 상당히 금기시하는 분위기였고, 그러한 것들과는 정반대로 정말 그 당시 미국의 하이틴물에서나 볼 수 있는 정확하네요. 네, 그러한 어떤 복장을 하고 너무 서로가 웃으면서 하하호하면서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어떤 종교적인 논리를 설파를 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흡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죠. 어떤 종교 집단이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던 부분을 완벽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당시의 엄숙주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와 마음껏 놀고 싶어도 뭔가 놀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네. 그 갈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JMS가 어떻게 말하자면 포지셔닝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에게 뭔가를 바쳐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요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좀 충격적이었던 게 170 이상의 여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네.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해서 그들에게 성폭행 혹은 성착취를 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종교를 처음 만들 때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처음 포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 목적이었을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권력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도달해서 결국 거기까지 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사이비 종교에는 그 교주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이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뭐 괜찮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구분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은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네.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저건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종교들을 보면 모두가 다 교주들이 남자고 여성 신도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지금 이 JMS에 대한 범죄들이 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에 오르면서 많이 다시 재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그것도 권력을 쥔 사람들 중에서도 신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게 뭘까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다른 사례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본의 그 옴진리교라는 종교 유명하죠. 네, 가 있는데 그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를 네. 일으켰던 조직이죠. 95년도에 있었던 네네. 사건이고요. 그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갖고 있는 조직원들, 네. 그 종교의 신자들이 살인가스와 방독면을 갖고 타서 방독면을 쓴 다음에 뾰족하게 갈아놓은 우산 끝으로 살인가스가 들어있는 것을 터뜨려서 밀폐된 장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니면 뭐 중추신경계에 큰 장애를 갖게 되거나 하는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조직은 뭐고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가 궁금해서 일단 하나로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집을 하나 책을 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종교의 신자들을 인터뷰하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도 계속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뷰집에 실려있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의 화자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데라하타 다문인데요. 1956년생인데 이 책이 나온 게 1998년도니까 이 인터뷰 당시에 40대 초반인 거죠. 사실 일본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는데 네네. 그러한 어떤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일상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그 당시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병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실제로 옴진리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부적응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부적응자들이라고 해서 뭐 되게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그 신자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되게 똑똑하고 지적이고 사색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데라타 다몬 씨도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살까? 라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하기로 이런 경향이 옴진리교 신자의 한 가지 패턴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이 철학적인 의문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은 뭐 그런 걸 물어봐 라는 식으로 좀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키가 또 물어봐요. 보통 그럴 때는 책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느껴졌고 물론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시대상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일본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풍족했던 시절에 정말 대세만 따라가도 반 이상은 성공을 담보할 수 있었던 시절에 그러한 뭔가 존재론적인 의문을 갖는 게 굉장히 좀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라타 씨의 삶을 보면 되게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딱히 자기는 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너는 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돼요. 네. 횟수로 10년 정도를 교직에 있었는데 학부모들과도 굉장히 잘 지냈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철학적인 의문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선과 관련된 책을 읽고 집에서 혼자 참선을 했대요. 그러다가 동료 선생님과 함께 교재를 사려고 신주쿠에 갔다가 역 근처에 옴진리교의 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으로 들어갑니다. 도장에 갔는데 포화 집회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포화가 뭐냐 하면 이게 옴진리교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원래의 종교적인 티베트 불교 용어예요. 죽음에 임해서 영혼이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용어인데 이런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법이 끝난 후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실로 정확하고 정말 나의 뭔가 인생을 꿰뚫어 보는 것 같고 비유의 방식도 그렇고 뭔가 딱 맞는 대답을 계속 들려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이 지나서 그 종교에 들어간 거예요. 매주 토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대요. 평일에도 집에서 혼자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점점 학교까지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음. 왜냐면 수행을 할수록 잠재의식이 자꾸 튀어나와서 현실감이 희박해졌다고 해요. 점점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가 맥주를 집으로 사갖고 와가지고 너 절대 가면 안 되라고 울면서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침착하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만은 막지 말아줘. 나는 가야 돼. 나는 속세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네. 저기에 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일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튀면 안 된다거든요. 네네. 그 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단순히 나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과도 같거든요. 데라하타 씨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문 같은 것들은 사실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물음이거든요. 데라하타 씨는 그러한 측면에서 나는 속세와 어울리지 않아. 결국 이 일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수단을 악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순수 악이냐 그 악 그 자체냐를 두고 되게 설전을 많이 벌이잖아요. 자신이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에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맹점이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공동의 어떤 질서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서로가 더 똘똘이 뭉쳐가지고 적으로 상정해 놓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더 친목을 다져야 되고 더 상대에게 나이스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어떤 협소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 종교를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은 거죠. 하루키가 옴진이교 신자들, 신자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해석과 직감이 같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해석은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하긴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직감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을 때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JMS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 직감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도덕성 같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인간의 감정이죠. 그렇죠. 사실 그 논리도 그 교주가 만들어낸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세뇌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감정이라든지 그 감정에서 비롯되는 판단 같은 것들이 참 무의미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 같고 당시 일본 버블 경제 속에서도 더 정신적인 결핍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그 오컬트라고 하잖아요. 오컬트 문화. 오컬트 문화가 굉장히 떠오르는 시기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옴진이교가 처음 퍼져나갈 때 기폭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아사하라 쇼코 그 교주가 자기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웃겨요. 말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데 그 당시만 해도 카메라로 이런 트릭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딱 봐야 되는 게 이게 잡지예요. 네. 지금처럼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혼자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지금 인터넷을 보면 댓글로 달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모두에게 어떤 신비 체험이 되면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옴진이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가스 테러가 있은 뒤에 옴진이교의 재산을 환수하고 어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어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JMS의 어떤 성범죄라든지 뭐 그 성범죄를 비롯한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아직 그 정도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게 이유가 뭘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성범죄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좀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것이고 네. 그냥 피해자의 잘못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고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고 둘째로는 신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었잖아요. 근데 옴진이교의 지하철 테러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적인 테러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죽고 다치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도들끼리의 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키의 책을 읽고 또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전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음.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어떤 잘못된 종교들의 폭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책에 하루키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옴진리교에 빠졌다가 빠져나왔어요. 네.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보고 실컷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 나도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이라든지 도덕성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잖아요. JMS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이 폭력을 가하게끔 만든 것은 그러한 감정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그러한 감정 따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상대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어떠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감옥에 가둬놓음으로써 그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보면서 울 수 있는 풍부한 감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어떤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2의 옴진리교, 제2의 JMS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하네요. X밥한테 영혼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는 길에 네. 저희의 방송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오늘 방송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보다 빠른 시점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